4시치고는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에게 듣는다. 양강구도로 재편된 민주당 대선 경선 지지율 차이가 좁혀지면서 후보 간의 공방도 가열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예비 경선 이후 사이다로 돌아온 여권의 가장 강력한 선두주자죠. 이재명 경기지사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예비 경선 이후 사이다로 돌아왔다는 표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사이다로 돌아왔다. 글쎄요, 이제 제가 예비 경선 때는 네. 그 방어도 제대로 못하고 사실 공격이 최선의 방어 아니겠습니까? 네. 예, 원래는 이제 공격을 당하면 반격을 해야 되는데 혹시 우리 상대 선수 다칠까봐 또 마음 상할까봐 방어도 제대로 안 하고 버텼다가 제가 오히려 부상을 좀 심하게 입어서 이제 그래 정상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또 우리 지지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니 이재명 지사가 왜 저러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느 지점이 가장 아쉬우세요? 예비 경선 특히 뭐 토론 4번 거치셨는데. 저는 이제 그 본선을 걱정해야 될 책임감이 좀 상대적으로 큰 편이어서 네, 우리 원팀이 손상을 입으면 같이 뛸 선수들이라 손실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네. 네거티브적인 좀 심한 것들도 저희가 다 감수하자 이런 작전이었는데 네. 그 감수하는 게 나중에 보니까 그 저의 그 전력 손실로 귀착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다시 사이다로 복귀했다 이렇게 네.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이다랑 같은 측면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직접 현장에 출동하셔서 경기도 방역 네. 관리를 하셨어요. 직접 현장에 가서 봤을 때 느낌도 어땠는지 좀 궁금하고요. 네. 제가 이제 몰래 영업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네. 그 신고도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계속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제 이런 영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영업을 하는데 가시면 안 됩니다.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제 일부러 가게 됐는데요. 네. 사실 좀 안타까웠습니다. 예. 이게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해서 희생을 강요한 건데 뭐 이렇게까지 와서 이렇게 압박해야 되나. 또 그 현장을 보기 너무 힘들어요. 손님도 2테이블이 있던데 그렇군요. 어제 오면 이렇게 문 잠궈놓고 몰래 영업할까 생각하니까 네.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사실. 네. 그렇군요. 아프지만 지금 해야 될 건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할 수는 또 없는 일이어서요. 네. 사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저희 뉴스나이트 헤드라인에도 공방이 네. 주제였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에 들어가 있는데 최근 논란에 대한 입장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그 네거티브도 좀 원팀을 위해서 감수해야겠다고 하셨지만 네. 입장을 선회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과거사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소환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검증일까요? 이제 상대 진영에서 네. 저를 이제 본인들은 적통이다. 그리고 우리는 적통이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 이 적통이냐 아니냐는 매우 이제 봉건 시대 이제 유물 아니겠습니까? 뭐 피가 적자의 피냐, 무슨 서자 피냐, 뭐 이런 걸 따지는 건데 민주주의 국가의 민주정당의 당원들은 다 동일한 자격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통 얘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정통성이라는 걸 따져야지 적통이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러나 굳이 따진다면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철학과 가치, 정강과 정책을 이었느냐 아니냐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 측면에서는 상대가 오히려 정통성에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지적을 하게 된 거죠. 예. 적통이 아니다 여기는 정통성의 문제 제기를 하니까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반격을 통해서 상대가 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반격의 측면이었군요. 저희는 먼저 예. 공격한 일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철학과 가치로서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이런 네. 것이 오히려 또 적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네거티브는 조금 더 강화된다라고 네.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좀 부담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결코 아름답지가 못하죠. 그러나 이런 네거티브 공격을 저희가 그냥 감수만 하게 될 경우에는 계속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SNS를 통해서 무슨 카톡방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
그 사람이 이재명 지사가 임명한 사람이다. 네. 그게 경기도 공무원이다. 불법 선거운동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니까 예. 저희로서는 그게 공무원도 아니고 제가 임명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민간 사단법인인데 또 그 민간 사단법인의 임원도 아니지만 어쨌든 임직원들은 선거운동에 자유가 있어요. 선거운동한 게 마치 공무원이 불법 선거운동한 것처럼 이제 왜곡해서 가짜 뉴스로 저희를 공격을 하니까 네. 저희가 반격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논쟁을 보시면 알지만 무슨 부당한 공격을 당했을 때 뭐 훔쳤지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라고만 하게 되면 반쯤 훔친 게 되거든요. 그냥 부인하는. 네네. 그러나 그게 전혀 아님을 상대가 더 문제가 많음을 지적을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소명이 되는데 반격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 네. 그 해당 말씀하신 그 논란과 관련해서 상대 캠프 이낙연 전 대표 캠프 측에서는 말씀하신 그 유관기관 관계자 직원에 네. 대해서 법적 대응도 예고한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뭐 제가 대응할 일은 아니죠. 제가 뭐 직접 관계에 있는 분도 아니고 뭐 제가 지휘를 하거나 또 지시하는 관계도 아니니까 네. 제가 대응할 일은 아닌데 이미 뭐 상대 후보께서 이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공언을 하셨고 또 선관위가 이미 조사 중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고 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저도 사실은 혹시 선거운동하면 안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헌법재판소 판례로 네. 선거운동이 다 허용되는 사람들이어서 저희도 이제 불법인가 싶어서 제가 아주 중징계를 하려고 했는데 살펴보니까 선거운동은 허용이 되고 혹시라도 그 안에 허위사실 공표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선거법 위반이겠죠. 예. 그리고 무리를 일으킨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직위해제한 상태입니다. 네, 근데 알겠습니다. 좀 지나치다 이게 그 뭐 법적 조치할 수도 있으니까 이미 한 조사 중이니까 결론이 잘 나겠죠. 조사를 좀 지켜보겠다 이런 뭐 입장이시고. 저희도 불법이 있으면 뭐 고발하든지 조치를 해야 되겠죠. 네. 저희의 명예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제가 사실 이제 앞선 후보고 추격당한 입장인데 그 저희 추격하는 동료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한 팀이 돼서 경기를 같이 뛰어야 될 후보를 상대로 그 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그런 비방을 왜 하겠습니까? 네, 앞서 적통 경쟁 네, 얘기하다가 또 강성 지지층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제 뭐 친문 지지층과 좀 예비 경선 이후에 좀 더 거리 좁히게 나섰다는 평가도 있고 사실 뭐 예비 경선 과정에서 송영길 대표도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 좀 거친 발언으로 논란을 겪기도 했거든요. 네. 지금 시점에서 친문 지지층 이 지사님께 어떤 존재인가요? 이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그들이 진정한 민주당 지지자들인가. 이번에 오늘인가 아마 우리 캠프에서 입장을 낸 것 같은데 김경수 지사께서 우리 당 입장, 우리 진영 입장에서는 정말로 뭐 그 진실 여부는 좀 떠나서 네. 가슴 아픈 일을 당한 거 아니겠어요? 예. 국민의 입장이 또 다를 수 있지만 이제 우리 동료들의 입장에서는 여하튼 가슴 아픈 일인데 김경수 지사 감옥 잘 갔다. 아주 심각한 험악한 표현으로 막 비난을 하는 SNS가 많은데 네. 그게 특정 후보 지지자들이에요. 특정 후보 지지한다고 아예 대문에 써놓고 네. 김경수 지사를 특정 아주 후보라고 심각하게 그건 알아보시면 예, 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심각한 일이어서요. 제가 논평도 낸 게 있으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과연 진짜 민주당 지지자들이겠느냐? 이 친문이겠냐? 본인은 친문이라고 하는데 문재인 지지자다 뭐 달림 뭐 이런 거 써놓고 한데 네. 내용은 이제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아주 뭐 인격 모욕적인 감옥 잘 갔다. 아주 나오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아주 음해나 모욕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말해지는 이제 당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극성 당원이라는 사람들, 극성 지지자라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제가 보기에는 옷을 갈아입은 상대 진영, 좀 이간조 예. 같은 느낌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당내에서 진정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을 이제 지지하고 또 지키고 싶어하고 민주당을 사랑하고 정권 재창출을 바라는 분들 중에는 네.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저희 여론조사도 아마 여러분도 보실 텐데요. 예. 그 여론조사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서 제가 압도적으로 지지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친문의 지지를 못 받는다고 하는 건 사실도 아니고 특히 국회의원님들 분포를 보더라도 사실은 저희가 훨씬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친문의 지지를 못 받는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저는 민주당 당원이고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이 만든 민주당 정부고, 저도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의 중요한 일원이고 같이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고 또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어서 사실은 우리 정부는 모두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걸 막 내부적으로 나눠가지고 예. 물리적 거리를 가지고 이제 친문이니 뭐 비문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뭐 대선 경선이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검증을 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과정의 하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네, 네. 최근에 네거티브 공방은 조금 어떤 사실을 좀 확인해가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좀 의혹을 좀 키워간다 이런 비판도 있는 게 네. 사실이고 또 송영길 대표도 신사협정까지 거론한 상황이거든요. 네. 혹시 그 전이라도 좀 유력 주자로서 네거티브 공방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좀 제안을 한다거나 그런 보관은 고민하신지는 안 하셨는지 저희도 궁금합니다. 당연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진영 전체에 피해를 입히는 것인데 비록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예비 경선 단계는 일체 반응도 안 하고 예. 사실 이제 제가 한 말을 비틀거나 왜곡하거나 이렇게 해서 저를 일방적으로 공격해도 제가 다 이제 그냥 참는 걸로 손해나 피해를 감수했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이제 너무 심하니까 그 뭐 새로운 거 자꾸 만드니까 할 수 없이 저희가 반격하긴 했습니다만 네. 이에 대한 좀 반감이나 좀 이제 피로도가 높은 것 같아서 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좀 이렇게 중단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 저희도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낙연 캠프 측에 어떤 제안을 하시거나 그럴 생각은 없으세요? 조만간 아마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 조만간 얘기가 나올 것 조만간인 같다. 예. 네, 사실- 왜냐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요. 맞습니다. 혹시 더 여쭤봐도 될까요? 어떤 좀 구체적인 어떤 뭐 아이디어를 갖고 내부 계신지. 캠프에 이제 그 고위 이제 캠프 요원들하고 얘기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지지율 때문이죠. 네. 사실은 저희가 여론조사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재명 지사 또 이낙연 전 대표 지지율 차이가 조금씩 줄어드는 양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런 네거티브 공방도 격화되는 것이고요. 이 전 대표 상승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시죠?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낙연 대표님은 한때 40%의 지지를 받던 분이신데 사실 좀 비정상적으로 많이 떨어졌죠. 뭐 네. 특정한 계기들이 있긴 하지만 네네. 그래서 그게 일부 정상으로 복귀되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 거기에 하나 좀 더한다면 이제 컨벤션 효과 때문에 민주당을 떠났던 또 관심을 좀 이렇게 덜 가졌던 측이 좀 복귀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결국은 컨벤션 효과에 의해서 우리 민주당의 이제 포션이 커지는 거니까 네.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그 뭐 어차피 뭐 이런 표현까지 해가면서 너무 앞서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저희 지지자들도 그렇고 선거 운동원들도 뭐 열심히 안 해도 되겠지 뭐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지금 매우 경각심을 많이 가지고 이제 열심히 하게 되니까 네. 우리에게도 좋은 측면이 있고 또 민주당 전체를 위해서 본선 경쟁력도 올리는 일이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자극제. 네. 예. 윤 전 총장이 상승세를 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양강 구도가 좀 본격 네. 구도가 잡히는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낙연 후보가 각축을 벌이면서 뭐 3강 체제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고 네. 있다는 보도도 있는데 어떤 게 더 위협적이세요? 저는 윤 총장이 좀 생각보다 좀 빨리 빠진다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낙연 전 총리님, 이제 후보님께서는 이제 ARS 조사상으로는 많이 올라오셨고 저희가 빠진 게 그쪽에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면접 조사상으로는 과거와 거의 차이가 없어요. 조금 이제 올라온 정도라서 네.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이제 면접 조사는 강물의 그 바닥의 흐름 같은 것이고 잘 안 바뀌죠. ARS는 그 강물 표면에 이제 파도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데 표면은 많이 바뀌고 이제 근본 흐름은 크게 안 바뀐 상태여서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한테는 경각심도 생기고 국민들의 관심도 높고 그러면서도 뭐 크게 저희가 뭐 치명적으로 그 상황이 바뀌었다 이런 생각도 안 드니까 여러 면에서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다. 네. 자, 이 구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봤다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공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네, 나눠볼 네. 필요가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어제 기본소득안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내놓으셨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저희도 이제 그 자료들을 잘 읽어보긴 했는데 직접 듣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임기 내에 전 국민에게 연 100만 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25만 원씩 이렇게 네. 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그냥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비 쿠폰 같은 지역 이런 카페. 것들. 작년 예. 재난지원금 1차 지급처럼 이제 석 달 안에 동네에서 써야 되는
전자화폐 예, 이걸로 경제화폐 지급하겠다. 비슷한 그런 내용인 거죠? 전자화폐죠. 그걸로 지급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네. 본격적인 그 기본소득의 규모는 저는 1인당 50만 원 정도, 월 50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 이게 이제 1인당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최종 목표일 최종 거고. 목표. 예. 근데 그게 워낙 재원이 많이 필요하니까 저희가 단계를 나눠가지고 1단계에는 이 정책이 매우 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소득 양극화 완화, 그리고 더하기 우리가 OECD 대비 복지 지출 비용이 워낙 낮기 때문에 이제 증세를 해가야 되는데 증세 저항이 거의 없이 증세할 수 있는 길을 연다는 요 실험을 하는 거죠. 소액으로 해보고 네. 이제 이게 국민의 동의가 이제 많이 생기면 그때는 이제 예를 들면 탄소세, 예. 지금 기후 위기 때문에 탄소세 부과 안 하면 이 국가 경제가 위기에 처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일부 기본소득 재원으로 하고 또 우리가 부동산 난리 아닙니까? 지금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규모가 연간 350조에서 400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나라가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보유세를 올리는 겁니다. 토지에 대한 보유세. 근데 그냥 올리면 저항이 심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온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드린다. 또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오른 것만큼. 하면 예.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집 한 채 있는 분들은 다 이익을 보고 집 없는 사람은 당연히 이익이고 그러면 이제 소수만 많이 부담하게 되죠. 그럼 네.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지니까 예. 부동산 안정화 효과, 그다음에 소득 양극화 완화 효과,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경제를 살리는 효과, 또 지방도 좀 활성화되는 효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서 불로소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네. 그 표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그대로 전하면 대통령 잘못 만나서 가격 폭등하면 불로소득 환수 대상입니까? 라는 네. 어떤 표현을 포함해서 말씀하신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뭐 당내 주자는 물론이고 당 외에서도 야당에서도 네.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좀 반응을 모아본 게 있는데 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오늘 YTN 나와서 끝장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제안을 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반응 중에서 뭐 시간 관계상 좀 반론을 하신다면 어떤 네. 대목에 좀 반론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께서 이제 저 네. 표현을 좀 지나서 이제 이게 노동소득이냐, 사실상 불로소득 아니냐,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정확한 거는 그 불로소득은 땅 사놨더니 옆에 길 생기고 공단 생기고 주거단지 생겨서 땅값이 올라서 이익이다. 이건 불로소득이 맞죠. 지대라고 표현하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국가에 세금을 내서 세금을 낸 국민들이 복지 확대 차원에서 국가로부터 돌려받는 것은 불로소득이 아니고 이걸 학술적으로 공적 이전 소득이라고 합니다. 예. 전 세계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공적 이전 소득, 즉 2차 분배를 하는데 세금을 걷어서 공평하게 나눠줘서 소득 재분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공적 이전 소득인데 이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계 부채 비율이 제일 높아요. 예. 공적 이전 소득이 가장 낮기 때문에 소비를 할 수 없어서 자꾸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예. 네. 네, 그래서 또 사실은 국가의 부채 비율이 3분의 1 정도에 불과할 만큼 가장 낮지요. 네. 그래서 우리는 국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낮은 조세 부담률, 예. 낮은 복지 지출을 극복해서 중부담 중복지, 이거 유승민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증세를 하려면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전액 국민에게 다 지급합니다라고 전제를 붙여서 증세를 하지 않으면 증세할 길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거는 그 이준석 대표님 혹시 텔레비 보시면요, 국민이 세금을 내서 이전받는 그런 불로소득이나 노동소득이 아니고 예. 공적 이전소득 2차 분배라고 한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본소득과도 좀 연결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오늘 뭐 뉴스 함께 보셨습니다만 합의가 잠정 합의가 나왔습니다. 네. 88% 25만 원씩 여기에 대한 합의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저는 사실 좀 기가 막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아동소득 90%만 지급하자. 상위 10%는 부자니까 빼자. 이랬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10% 대상자 골라내는 비용이 더 들더라. 그래서 결국 100% 지급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네. 경험이잖아요. 예. 경험 속에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모자란 사람인데 12% 골라내자고 겨우 그것도 25만 원. 그 엄청난 행정 비용을 지급하는 게 손실이고
그리고 이거는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고 예. 경제 활성화 정책이고 고통받은 것에 대한 일종의 위로금인데 이 돈 어디서 생긴 거예요? 부자들 상위 소득자가 더 많이 낸 세금인데 세금 많이 낸 게 무슨 죄라고 그 세금 많이 낸 사람을 굳이 골라서 뺍니까? 네. 예. 이거는 어려울 때는 콩 한 쪽도 나눈다라는 옛말이 있는데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럼 나중에 세금 내기 싫어집니다. 이 연대의식이 훼손돼요. 저는 왜 이런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이고 경험에 어긋나는 이상한 일을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지금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그 보편 그 복지, 이 유승민 전 의원 오늘 또 YTN과 나와서 계속 이제 공약을 가지고 충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장 토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받아들일 의지는 있으신지? 박용진 의원도 제안을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상황을 봐서요. 이제 특정 주제 부분을 놓고 이제 공개 토론 같은 건 한번 같이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짧게 한 가지 더 추가 질문 드리면 사실 이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단발성 지급이거든요. 네. 이거 가지고도 이렇게 진통이 겪었는데 기본소득은 사실 물론 공약입니다만은 네. 차기 정부에서 이제 실현이 가능할지 현실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기획해서 발표한 거는 이제 지금 청년들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네. 아동 수당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10만 원씩. 그리고 박근혜 대표 당시에 그 대통령 후보를 하면서 65세 이상에게 1인당 20만 원 지급하겠다고 했었거든요. 10년 전에. 그 모든 사람들이 좋다고 박수 쳤잖아요. 그런데 지금 청년이 제일 어렵다는데 이 어렵다는 청년들을 11개 연령한테 한 달에 10만 원도 아니고 1년에 100만 원 지급하는 게 뭐가 문제라는 거지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이중 기준에 의한 발언인 겁니다. 유승민 대표 같은 분들은 꼭 한번 이 말씀 참고해 주시고요. 그분들한테 저희 지급하는 게 7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1인당 25만 원 정도를 지급하면 12조 5천억, 6천억 정도 되는데 네. 요거 합쳐도 20조가 안 돼요. 근데 내후년 정도가 이게 시행 첫 해가 될 텐데 내후년은 예산 규모가 아마 630조 정도가 될 겁니다. 그 4%도 안 되는 이거를 못 마련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무능해서 예산 조정이 불가능합니다라는 얘기와 똑같고요. 그 다음 단계로 저희는 이게 한 1년 이렇게 해보면 이게 정말로 소상공인 매출도 늘리고 너무 좋다. 경제도 살고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 네. 우리 세금 낼 맛 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증세를 조금씩 하는 거죠. 그것도 역시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 국민들이 동의할 때 할 텐데 저희가 경기도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는 이게 한 10년 됐지 않습니까? 성남의 청년 기본소득, 네. 또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을 네. 하면서 실험을 해봤는데 우리 도민들한테 기본소득 찬성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한 50%가 찬성한다 그래요. 그런데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한 34%로 줄어요. 찬성이. 예. 그런데 그 세금을 내는데 본인들이 받는 게 더 많습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전액을 지급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70%가 찬성을 해요. 예. 몰라서 반대하는 거거든요. 정치권이 워낙 반대를 하니까 좀 문제가 있나 보다 하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체험을 좀 해보시면 쉽게 동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재명에게 듣는다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뭐 네. 다른 후보들도 얼마든지 나오시면 이제 듣게 될 텐데요. 오늘 이제 네. 정책도 소개해 주시고 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히셨는데 왜 이재명이어야 하는가? 대통령이 이재명이어야 되는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이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우리 공동체의 가장 초보적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공정성, 초보 원리 아닙니까? 네. 이게 시대의 화두다라고 얘기할 만큼 우리 사회의 공정성이 무너져 있죠. 그리고 성장하지 못하고 있어서 기회가 부족하고 네.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 코로나 위기, 감염 위기,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의 위기, 이 위기 속에서 네. 기회를 찾아서 성장의 길을 다시 찾아야 되고요. 다시 공정성을 회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누리고 우리 사회의 자원이 효율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질서를 바꿔야 되는데 누가 할 수 있냐? 약속이야 누구나 하겠죠. 다 하겠다. 그런데 저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 입증돼 있죠. 95%의 공약을 지킨다. 신뢰가 있습니다. 두 네. 번째는 성남시정과 경기도정을 통해서 도정 만족도 1위를 아주 오래 계속할 만큼 또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큼 이 일은 잘한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이 공직을 이용한 그 부정부패, 사적 남용 이런 것들이 건전한 문제인데
저는 그런 게 없다고 자부합니다. 네. 아시겠지만 저희 형님과의 갈등도 사실은 시정에 개입하는 것을 저에게 차단하다 생긴 충돌인데 그 뭐 창피하고 또 제가 죄송하다게 생각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한편으로 보면 그것 때문에 저는 공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지 않는 증거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신뢰, 실력, 그다음에 청렴성 이것 때문에 아마 앞으로 국가 권력을 저한테 맡겨주시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희망이 있는 나라, 또 기회 넘치는 나라, 도전할 수 있는 나라 그런 세상 만들어 드릴 수 있다고 제가 한두 감히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끝난 게 아니군요. 네네. 경선이 이제 코로나 상황과 맞물리면서 한 5주 정도 연기가 됐습니다. 시간을 벌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네. 어떻습니까? 지사님 입장에서는 예비 경선 좀 거치면서 일단 어떤 후보가 좀 상대하기 까다로웠는지 그리고 5주가 연기된 이 시간을 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경쟁하는 모든 후보들이 다 훌륭한 분이셔서 정말 다 이렇게 쉬운 분들 한 분도 안 계시고요. 다 네. 어려운 분들이시고 5주 연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 결론이 그것 때문에 바뀔 것 같지는 않다. 어떤 결론이든 간에 네. 그 생각이고요. 저는 경기도의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5주 연기한 것 감사하게 생각하죠. 예. 저는 뭐 지방도 아예 한 번도 못 가기 때문에 이제 원성도 많은데 네. 그래도 지금 가장 심각한 상태인 경기도정 방역 상황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예. 오히려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5주의 시간이 번 만큼 또 국민의힘 대선, 야권의 대선 시계와 좀 맞닿는 부분들도 네. 있습니다. 야권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도 좀 빨라지고 있는데 뭐 네. 구체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 최재형 전 원장, 김동연 전 부총리, 현 정권의 인사들이거든요. 네. 정계 인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직 뭐 김동연 부총리께서는 뭐 전개 진출한다는 말씀은 안 하신 것 같고요. 네, 공식적으로는 아직 근데 두 없죠. 분은 제가 보기에는 뭐 공직자라고 해서 정치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건데 과연 사정기관 책임자로 있으면서 이 정치를 준비하고 또 그랬다면 사실은 중립성에 어긋나는 부분이어서 그 점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보면 야권 단일 후보는 누가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윤석열 전 총장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카운터파트로는 준비가 되셨다. 어떻게 보십니까? 모든 경우를 다 준비해야죠.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남은 또 경선 일정 함께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